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향교를 출발해서 케이블카 능선을 타고 마당바위 쪽으로 지금 관악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한 반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 뒤에 있는 KBS 송신탑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1시간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제가 부산에 예식이 있어서 부산을 갔다 오는 김에 산행을 못했고요.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양주를 출발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 판결문 중에서 실체적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자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체적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기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터미널로서의 부지가 좀 좁다. 이게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 300여 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터미널을 반대하였다. 이 두 가지를 이유를 들면서 안양시가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면적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건은 18,353.7평방미터, 즉 평으로 환산하면 약 5,50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면적이 적다고 안양시가 판단을 했고 또 1심 판결에서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에서 의뢰를 해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면 공주대학에 의뢰해서 나온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26년 기준으로 터미널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건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약 한 19,000 평방미터가 조금 더 되는데요. 본건이 18,353.7평방미터에 비해서 6% 정도 더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6% 차이가 과연 면적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 남부터미널입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의 부지 면적은 19,000평방미터입니다. 이 19,000평방미터와 본건을 비교하면 약 한 3.5%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공주대학에서 연구해서 2026년 기준으로 나온 면적과 서울 남부터미널의 면적을 본건과 비교했을 때
약 한 3.5%에서 6% 차이가 나는데요. 그 정도의 규모의 차이는 적정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부지의 면적은 1층 바닥 면적만, 즉 대지 면적만 가지고 그 규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입체적 이용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터미널을 한 개 층이 부족하면 두 개 층을 쓰면 됩니다. 두 개 층이 부족하면 세 개 층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본건 5,500평, 즉 18,353.7평방미터의 규모는 오히려 적정 규모보다도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면적이 적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그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의 판단에 그대로 손을 들어주는 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는 이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주장을 펼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될 당시인 1992년 12월 29일 지정되는데요. 그것을 지정할 당시 굉장히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검토를 통해서 지정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지정된 그 면적은 안양, 분포, 의왕, 과천 100만 내지 120만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버스터미널로서의 대중교통을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한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정한 규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주대학에서 연구한 그 결과에 의할 경우에도 불과 6% 차이가 났지만 그거는 용역을 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틀려질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규모의 차이는 요즘 이용하고 있는 그 입체적 이용과 연관돼서 판단을 해 본다면 아주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관악산 마당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숨이 굉장히 차네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과천 시내입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인덕원이 보이고요. 저 뒤쪽으로 백운호수 뒤쪽에 의왕 주택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이제 안양 시내 전경입니다. 안양 시내를 우측으로 쭉 돌면 저 멀리 수리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산이 보이고 있고요. 한 바퀴 빙 돌면 아까 밑에서 바라봤던 KBS 송신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제 등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없지만 코달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송신탑 바로 밑에 있는 헬기장 인근에 마당바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올라오지만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흘린 땀방울이 좀 더 건강하고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내의 전경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끼어가지고 시내에는 약간의 미세먼지가 끼어 있고요. 지금 이 관악산 마당바위는 아주 깨끗한 공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바람이 좀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놓고
핸드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삼각대를 들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양터미널 부지의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 남부터미널은 지금 잘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터미널을 보면은요, 하루에 26개 운수사가 105개 노선을 약 800회 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활발히 버스들이 진출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 군포, 의왕, 과천을 합치면 안양의 인구는 한 54만 5천, 그 다음에 과천, 의왕, 군포까지 하면 한 110만 내지 120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0만까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100만에서 120만 정도 안양권을 보면, 안양권 인구를 100만에서 120만으로 본다면 서울 남부터미널은 그 규모가 우리 안양권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강남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남부터미널이 있는데, 남부터미널에서 커버하는 면적이 강남구, 서초구, 그 다음에 관악구, 동작구, 이렇게 쭉 해서 여러 개의 구를 커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 남부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저변의 인구층은 최소한 안양권의 120만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인구가 약 한 900만, 1000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0만이라고 했을 때 서울 남부터미널이 커버하고 있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그 규모가 최소한 120만 건은 넘어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양권을 대표해서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이 5,500평, 즉 18,353.7평방미터라면 서울 남부터미널이 19,00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 규모로 비교했을 때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은 결코 그 면적이 적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규모는 적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그 면적이 적다고 하고 또 1심 판결에서 그에 동조한 것은, 이거는 상식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근거, 그 데이터에도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체적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터미널 부지의 면적이 적다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인근 주민들 300명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반대했습니다. 벌써 1996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지는 약 한 27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는 버스가 매연도 많고 소음도 많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전기버스가 나오고 굉장히 버스에 소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연도 잘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그 기술이 발달돼서 발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인근 주민들 대부분이 다 그 지역의 49층 오피스텔을 반대하고 거기에 당초대로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199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7년도의 자료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터미널이 그 지역에 그 자리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안양시의 논리에 찬성하는 것은 그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우리 원고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그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우리가 고민한 끝에 전단지를 12만 부를 제작해서 지금 안양 시민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재판부에 지금 안양 시민들은 그 자리에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그 서명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1심 재판부에서 그 오판한 것을 2심인 고등법원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안양 시민들이 뜻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서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그러한 내용들을 2심 재판부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터미널이 필요하다는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안양 시민들이 서명을 함으로써 그 서명부를 2심 고등법원에 제출해서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좁고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재판부가 그에 동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체 부지 그렇다고 하면 설령 그것이 안양시의 판단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면 대체 부지를 설정해 놓고 폐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상식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대체 부지도 설정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왜곡해서 안양시가 대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것만으로 거기에 터미널 용도 폐지를 한 것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1심 재판부가 정말로 너무나도 잘못된 편견, 안양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서명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관악산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셀카봉을 들고 있는데요. 자꾸 바람 때문에 흔들리고 추위가 몸에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잠시 중단을 하고 저쪽 6번 국기봉 쪽에 가서 다시 재판부의 판결사항의 해석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 방안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관악산 6봉 국기봉 밑에 제2전망대 인근입니다. 지금 국기봉에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바람이 좀 안 분 곳으로 찾아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럼 아까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재판부는 1996년 96년 또는 7년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한다,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그 부분에서 재판부가 한 가지 또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천산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안양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안양터미널 부지를 오피스텔이나 주거 형태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양시는 그 지역은, 즉 그러니까 안양터미널 부지는 오피스텔이나 주거 형태로 개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바로 인근에 제1순환 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아마 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안양시가 거기에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주거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내용을 참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재판부는 안양시가 그것을 제시하지 않아서 참조를 안 했는지 아니면 몰라서 참조를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1심 재판부에서는 안양시가 질의회신한 내용, 즉 다시 얘기해서 터미널 부지에 오피스텔이나 주거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여러 여건상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내용을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참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고등법원에 제출해서 다투면 원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용적률 800%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인근 지역도 용적률 800%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 800%로 인해서 건물을 신축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 침해도 피해가 없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1심 재판부가 심히 잘못된 판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근 스카이라인에 800% 용적률, 즉 일반 상업지역에 800%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약 500m 내지 1000m 정도 떨어진 곳에 평촌 학원가가 있습니다. 먹자골목이 있고 학원가가 있는데요, 거기 학원가가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든 것 같은데, 그 지역은 높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7층 이상의 건물은 없습니다. 높이 제한이 25m인가 아니면 7층인가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이 800%라고 해서 다 이렇게 20층, 30층, 49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있는 인근 지역의 일반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800%이지만
높이 제한이 25m 이하로 높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이렇게 용적률이 800%서 높이 제한이 없는 온전한 용도지역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인근 스카이라인의 용적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오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재판부는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용적률 800%로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단정을 하였습니다. 즉, 그 인근에 바로 터미널 앞에 현대아파트와 한신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은 건영아파트가 있고요. 이런 그 아파트라든지 다른 건물들이 있는데 이곳에 일조권 침해가 없다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고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서 일조권을 감정을 해 봤습니다. 감정을 해본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저희 원고들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일조권 감정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안양시가 제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기준이 판례에 의해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지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일조가 4시간 미만이면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일조가 2시간 미만이면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일반적인 일조권 침해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일조권 감정을 해본 결과 이 두 요건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현대아파트와 한신아파트를 합쳐서 126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전혀 일조권 침해가 없다는 증빙을 재판부에 제시해서 재판부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양시는 주민제한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주민제한을 한 그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증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채택해서 반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는 그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결과를 내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의심을 한다면 만약에 일조권 침해가 있다고 하면 건축 허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일조권 감정을 조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일조권 침해가 126가구가 있는데 또 이것과는 별도로 엄격한 수인 한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먼저 그 기준을 살펴보면 동지에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총 8시간이죠. 이 8시간 동안 일조량이 1시간 미만인 경우나 또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조량이 30분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일조권이 엄격하게 침해되었다고 대부분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감정을 해본 결과 여기에 해당되는 엄격한 일조권 침해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12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126가구 뿐만이 아니라 이 12가구는 기존에 일조권 침해가 전혀 없다가 일조권 침해를 대법원에서 판정하는 그 기준에 해당하는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126가구는 일반적 수인 한도를 초과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12가구는 엄격한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이러한 일조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시가 일조권 침해가 전혀 없다고 주민 제안의 의견을 들어서 판정한 것은 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주민 제안을 한 자들의 의견만 들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과 함께 거기에 터미널을 폐쇄하고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일조권 평가를 진실과 다르게 담합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고들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고등법원에 일조권 침해의 사료들을 제출해서 새롭게 다투고자 합니다. 주민 여러분들도 또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요. 또 한신아파트나 그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미만의 일조량일 경우에 침해됐다고 보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일조권이 안 들은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 내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인 한도를 벗어난 그러한 세대가 126세대, 그리고 엄격한 수인 한도를 벗어난 세대가 12세대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감정된 이러한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도 바람이 심하게 불고 날씨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핸드폰을 셀카봉으로 들고 찍는데 굉장히 좀 무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